역사를 지배한 자는 정신까지 지배할 수 있다. 1910년 조선의 국권이 침탈된 이후 일본 제국은 단순한 점령을 넘어서 조선인의 기억과 정체성마저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조선 사편수에 조선을 열등한 민족으로 규정하고 그 역사를 통째로 다시 써내려간 조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왜곡된 흔적은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 교과서 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하버드의 한 역사학자가 한국에서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단언합니다. 이것은 학문이 아니라 문화적 침략입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침묵이 만들어낸 100년의 그림자를 따라가 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식민사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저는 조앤 피셔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제국주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어요. 평생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 통치를 연구해왔는데 한국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학술 교류 정도로 생각했죠. 2019년 봄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만 해도 저는 조선의 역사를 그저 일본 제국주의의 한 사례 정도로 여기고 있었어요. 수많은 식민지 중 하나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실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직감했어요. 피셔 교수님, 식민사학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김영호 연구관이 물었습니다. 식민사학? 저는 식민지 역사는 알아도 식민사학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식민 통치자들이 단순히 권력을 휘둘렀을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역사까지 조작했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면서 만든 역사관입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조선인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체계적인 왜곡이었어요. 김 연구관이 조선 총독부 문서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영국도 프랑스도 식민지 주민들의 문화를 억압했지만 역사 자체를 조작하지는 않았거든요. 정체성론, 타율성론, 당파성론. 이 세 가지가 식민사학의 핵심 논리였습니다. 저는 문서를 읽으며 점점 충격에 빠졌어요. 정체성론은 조선이 역사 발전이 정체된 나라라고 규정했고, 타율성론은 조선의 모든 발전이 외부의 영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파성론은 조선인들이 당파 싸움만 일삼는 민족이라고 폄하했죠. 이건 단순한 지배의 논리가 아니에요. 저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알던 제국주의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물리적 지배를 넘어 정신적 뿌리까지 뽑으려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일제는 조선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열등하다고 믿게 만들려 했어요. 역사를 통해 말이죠. 김 연구관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학자로서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했는데 이건 달랐어요. 이건 객관성을 요구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910년 병합 후 15년 만에 이런 체계를 구축했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15년 만에 한 민족의 역사를 통째로 재구성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런데 일제는 해냈습니다.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말이죠. 조선 총독부는 처음부터 계획했었어요. 무력으로는 몸을 지배할 수 있지만 마음은 역사로 지배해야 한다고. 김 연구관이 보여준 일제의 내부 문서를 읽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들은 조선인의 역사인식을 바꾸는 것을 가장 중요한 통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자긍심이 역사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 문서를 보세요. 조선인들이 자신의 역사를 부끄러워하게 만들면 일본의 지배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연구했던 식민주의는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진짜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던 거죠. 마음속 깊숙이 침투해서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식민사학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연구관과 함께 조선 총독부 자료실을 둘러봤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글로 번역된 일제의 문서들을 봤습니다. 번역을 해주시는 한국 역사학자분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이 부분 보십시오. 조선은 자력으로는 근대화가 불가능한 민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문장을 읽으며 저는 울컥했어요. 이건 역사 연구가 아니라 민족 말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제국주의가 아니라 정체성 제거 전략이었다는 걸. 교수님, 이 연구를 계속하실 건가요? 김 연구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 전체가 알아야 할 진실이니까요. 그때부터 저의 진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역사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요. 식민사학이라는 괴물의 정체를 파헤치는 일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김 연구관이 저를 더 깊숙한 자료실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엔 조선 사편수에 관련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1925년 바로 그 해에 설립된 기관이었죠. 조선사편수예요? 이름만 봐선 조선의 역사를 편찬하는 곳 같은데요. 저는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연구관의 표정이 어두워지더군요. 겉보기엔 그래 보이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조선의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설립 당시의 내부 회의록을 읽고 저는 경악했어요. 일본인 학자들이 공공연히 역사 왜곡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조선인들의 민족 정신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그러려면 역사부터 바꿔야 한다. 회의록에 적힌 이 문장을 읽을 때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건 학술기관의 회의록이 아니라 침략자들의 작전 계획서였습니다. 이만희씨 류라는 인물을 아시나요? 김 연구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조선사편수회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을 보세요. 조선인들이 자신의 역사를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것이 식민 통치의 핵심이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이병도라는 조선인 학자가 여기서 촉탁으로 일했다고요? 김 연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조선인이 조선의 역사 왜곡에 참여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당시 상황을 이해하셔야 해요. 일제강점기였고 살아남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민족 역사를 왜곡하는 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김 연구관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조선사편수회의 진짜 목적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조선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해체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조선을 지배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조선이라는 민족 자체를 없애려 했던 거죠. 35년 동안 이런 작업이 계속됐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요. 김 연구관의 대답에 저는 말을 잃었어요. 35년 동안 한 민족의 역사를 조작했다니. 이건 단순한 식민 통치가 아니라 문화적 학살이었습니다. 문서를 더 들여다보니 조선사편수회의 조직도까지 나와 있었어요. 일본인 학자들이 주요 직책을 맡고 몇몇 조선인 학자들이 하위직에 배치되어 있었죠. 이들이 편찬한 조선사가 해방 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는데요. 저의 질문에 김 연구관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조선사편수회에서 만든 프레임이 해방 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조선사편수회의 실체에 대해 정리해봤어요. 이들은 단순히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라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조선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말이죠. 다음날 김 연구관과 함께 서울대학교 규장각을 방문했어요. 거기서 조선사편수회가 수집한 자료들을 봤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세요. 조선의 찬란한 역사를 보여주는 기록들인데 편수회에서는 이걸 모두 왜곡해서 해석했어요. 저는 원본 자료와 편수회의 해석을 비교해보며 경악했습니다. 같은 자료인데 해석이 180도 달랐어요. 조선의 성취는 축소하고 문제점은 과장했습니다.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민족을 해체할 수 있다니.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때까지 저는 학문이 진리를 추구하는 순수한 영역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조선사편수회는 그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교수님, 이건 학문이 아니라 정치였어요. 아니, 침략이었죠. 김 연구관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이건 학문이 아니었어요. 한민족의 정신을 죽이려는 조직적 시도였습니다.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을 보게 됐어요. 조선사편수회는 단순히 역사책을 만든 게 아니라 조선인들의 세계관 자체를 바꾸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했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왜 우리가 식민사학과 싸우고 있는지 말이에요. 김 연구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건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문제였어요. 조선사편수회가 심어놓은 독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하버드의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조선사편수회의 실체에 대해 알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문 윤리의 문제였으니까요. 조선사편수회가 어떻게 조선의 역사를 왜곡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김 연구관이 저를 특별 자료실로 안내했어요. 거기엔 식민사학의 핵심 논리가 담긴 문서들이 있었죠. 정체성론, 타율성론, 당파성론. 이 세 가지가 식민사학의 기둥이었어요. 김 연구관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먼저 정체성론부터 보시죠. 조선은 역사 발전이 정체된 나라라는 주장입니다. 그가 보여준 문서에는 조선이 중세 봉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도 분명 상공업의 발달이나 문화적 성취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편수에는 그런 걸 모두 무시하거나 외부의 영향으로 돌렸어요. 그게 바로 타율성론이죠. 타율성론 자료를 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조선의 모든 발전과 변화를 중국이나 일본의 영향으로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한글 창제도 외국 문자의 모방이라고 해석했어요. 세종대왕의 업적을 완전히 폄하한 거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글은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정하는 독창적 문자인데 그걸 모방이라니요. 당파 성론은 더 악질적이에요. 조선인들은 당파 싸움만 일삼는 민족이라고 규정했거든요. 김 연구관이 보여준 자료를 보니 조선의 정치사를 모두 당파 싸움으로만 해석하고 있었어요. 정치적 견해 차이를 민족적 결함으로 몰아간 거죠. 이 세 논리를 종합하면 결론은 하나예요. 조선은 스스로 발전할 수 없는 민족이고 일본의 지배가 당연하다는 거죠. 저는 그 순간 전율했어요. 이렇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한 민족을 폄하할 수 있다니. 이건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단군 신화는 어떻게 다뤘나요? 저의 질문에 김 연구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예 신화로 치부해버렸죠. 역사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요. 반면 일본의 천황제는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면서 말이에요. 이중잣대가 명백했습니다. 임나일 본부설은 또 어떻고요? 가야 지역에 일본이 세운 통치기구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이 주장의 근거를 찾으려 했지만 제대로 된 증거는 없었어요. 억지로 끼워 맞춘 해석뿐이었죠. 이런 논리들이 당시 조선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저의 질문에 김 연구관이 무거운 표정을 지었어요. 많은 조선인들이 혼란스러워했죠.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식민사학의 논리를 하나씩 분석해보니 그 교묘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일제는 단순히 조선을 비하한 게 아니라 조선인들이 스스로 열등하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논리적이고 학술적인 틀 안에서 말이에요. 저는 하버드에서 배운 역사 연구 방법론을 적용해봤어요. 식민사학의 논리는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어요. 조선은 열등하다, 일본의 지배가 필요하다. 이 결론에 맞춰 사료를 선별하고 해석한 거죠. 이건 사학이 아니라 선전이에요.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써넣었습니다. 학문의 탈을 쓴 정치적 도구였던 거죠. 다음날 김 연구관과 함께 서울 시내의 한 서점을 갔어요. 거기서 일제강점기에 출간된 역사책들을 봤습니다. 이 책들이 당시 조선인 학생들이 배운 교과서예요. 저는 그 교과서들을 읽으며 충격을 받았어요. 조선의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이런 걸 배우면서 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민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김 연구관의 말에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 끔찍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논리가 해방 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청산되지 못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식민사학과의 싸움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그 독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말이에요. 연구를 마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논리들은 학문이 아니라 침략의 도구였다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식민사학을 주도한 구체적인 인물들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김 연구관이 중요 인물들의 자료를 준비해왔어요. 시라토리 구라키치부터 보시죠. 조선사 편수회의 실질적 책임자였어요. 그의 저작을 읽어보니 저는 경악했습니다. 겉으로는 문화주의를 내세웠지만 속내는 명백한 일본 우월주의였거든요. 조선 문화는 일본 문화의 아류에 불과하다. 이게 시라토리의 핵심 주장이었어요. 저는 그의 논문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학술적 용어로 포장했지만 결국 조선을 일본의 부속품으로 만들려는 시도였어요. 이마니시류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김 연구관이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고대사 왜곡의 핵심 인물이죠. 한사군을 한반도 북부에 설치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마니시의 논문을 읽으면서 저는 기겁했어요. 한사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고고학적 근거는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더 심각한 건 단군 신화를 완전히 부정했다는 거예요. 조선 민족의 기원 자체를 지우려 했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단군 신화는 한민족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소중한 유산인데 그걸 그냥 허구로 치부해버린 거죠. 후쿠다 도쿠조는 경제사 분야를 담당했어요. 김 연구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봉건 부제론이 특히 악질적이었어요. 조선에는 봉건제가 없었으니 자본주의로 발전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죠. 저는 서구 역사학자로서 이 주장의 문제점을 즉시 알 수 있었어요. 봉건제가 없다고 해서 자본주의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건 터무니없는 논리였거든요. 이런 논리가 서구 학계에도 퍼졌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서구 학자들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김 연구관의 말에 저는 부끄러웠어요. 미국 학계도 이런 왜곡에 일조했다는 사실이 괴로웠거든요. 나가 미치구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법제사를 담당했죠. 조선의 법치주의 전통을 완전히 부정했어요. 저는 조선 왕조실록에 나오는 법제 관련 기록들을 봤습니다. 조선에도 분명 법치주의 전통이 있었는데 이를 모두 무시한 거죠.
그날 오후 저는 이들의 저작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봤어요. 그들의 논리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모든 면에서 일본보다 열등하다는 전제였죠. 이들이 학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김 연구관에게 물었어요. 학자라기보다는 침략의 이론적 근거를 만든 선정가에 가까웠죠. 그의 답변이 제 생각과 일치했어요. 이들은 진실을 추구한 게 아니라 침략을 정당화했던 거니까요. 저는 그날 밤 미국의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런 왜곡된 학설이 서구학계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답변이 왔어요. 놀랍게도 미국과 유럽의 많은 동아시아 교수들이 일제의 식민사학을 그대로 인용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도 공범이었군요. 저는 자책했어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우리도 이 왜곡에 일조했던 거죠. 다음 날 김 연구관과 함께 일제강점기 학자들의 후손을 만났어요.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조선 사편수회에서 일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분의 증언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식민지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래도 역사는 진실이어야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역사 왜곡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연구를 마치며 저는 깨달았어요. 식민사학을 주도한 이들은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체계적인 세뇌 시스템을 구축한 설계자들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런 사실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은 역사적 희생자였고 미국은 방조자였습니다. 저는 그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제가 할 일은 이 진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사편수회에서 활동했던 조선인 학자 이병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김 연구관이 이병도 관련 자료를 가져왔어요. 이병도 선생은 복잡한 인물이에요. 조선사편수회에서 촉탁으로 일했지만 해방 후 서울대 교수가 되셨거든요. 저는 그의 이력을 보며 혼란스러웠어요. 식민사학 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이 해방 후 한국 사학계의 거두가 되었다니 이해가 안 됐거든요.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해요.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역사를 연구하려면 조선사편수회를 거쳐야 했어요. 김 연구관이 설명했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자신의 민족 역사를 왜곡하는 일에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더 복잡한 거예요. 이병도 선생도 내심 괴로워했을 거예요. 김 연구관이 보여준 자료 중에 이병도의 개인 일기가 있었어요. 거기엔 그의 심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역사를 연구하고 싶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는 현실이 괴롭다. 일기의 한 구절을 읽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도 나름대로 고민했던 거겠죠. 해방 후에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실증사학을 내세워 새로운 한국사학을 만들려 했어요. 하지만 비판도 많았죠. 김 연구관이 보여준 자료를 보니 이병도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어요. 어떤 이들은 그를 한국사학의 아버지라고 했고 다른 이들은 식민사학의 잔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어떤 입장이었나요? 대부분 스승을 옹호했지만 일부는 내부적으로 갈등했어요. 김 연구관이 한 제자의 미공개 서신을 보여줬어요.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생님도 괴로워하셨어요. 일제강점기에 했던 일에 대해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서신을 쓴 제자는 이병도가 종종 역사는 진실이어야 한다며 자책했다고 적었어요. 그렇다면 왜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을까요? 저의 질문에 김 연구관이 답하기 어려워했어요. 당시 상황이 복잡했어요. 해방 후 혼란기의 과거사 청산보다는 새로운 나라 건설이 우선이었거든요. 저는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았어요. 역사학자라면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날 오후 저는 이병도의 저작들을 직접 읽어봤어요. 해방 후 쓴 논문들이었는데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조선사편수회 시절과 해방 후의 논조가 다르네요. 김 연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더 논란이 되는 거예요. 해방 후에는 조선의 자주성을 강조했거든요. 저는 그의 변화가 진심인지 아니면 시류 편승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다만 분명한 건 그의 고뇌가 깊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병도의 제자 중 한 분을 만났어요. 90세가 넘은 고령이셨지만 기억이 또렷했습니다. 선생님은 평생 일제강점기 일에 대해 후회하셨어요. 술 드시고는 자주 우셨거든요. 그분의 증언을 들으며 저는 이병도라는 인물의 인간적 고뇌를 느꼈어요. 하지만 대중 앞에서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마도 체면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당시 정치적 상황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의 침묵은 논란의 씨앗이 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병도의 삶을 생각하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그를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었거든요. 역사는 단죄가 아니라 고백과 치유의 기록일 수 있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이병도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 연구관이 이병도 관련 새로운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의 만년 제자들이 기록한 회고록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회고록에는 이병도의 마지막 고백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역사학자로서 진실을 지키지 못했다. 후배들은 나보다 용기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을 읽으며 저는 울컥했어요. 그도 인간이었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던 거죠. 연구를 마치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병도의 유산은 단순히 식민사학의 잔재가 아니라 역사학자의 윤리에 대한 영원한 화두라는 걸, 그리고 우리는 그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 식민사학이 현재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김 연구관이 현행 교과서를 가져왔어요.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한번 보세요. 저는 교과서를 펼치며 기대했습니다. 해방 후 70년이 넘었으니 식민사학의 잔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어요. 이게 뭐죠? 한사군이 평양에 있었다고 나와 있네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만희씨 류가 만들어낸 가설이 아직도 교과서에 실려 있다니. 더 놀라실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김 연구관이 가리킨 부분을 보니 단군 신화를 건국 신화라고 표현하며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처럼 서술하고 있었어요. 80년이 지났는데도 바뀌지 않았다는 건가요? 일부는 바뀌었지만 핵심 부분은 그대로예요. 특히 고대사 부분이 문제죠. 저는 교과서를 더 살펴봤어요. 식민사학의 핵심 논리들이 세련된 표현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배우는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의 질문에 김 연구관이 무거운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의 뿌리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죠. 애매한 표현들 때문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역사 수업을 참관하고 싶었거든요. 선생님, 한사군이 정말 우리나라에 있었나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역사교사는 당황하며 애매하게 답했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럴 거야. 하지만 논란이 있어. 저는 그 순간 화가 났어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수업 후 저는 그 교사와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도 의문을 갖고 계시는군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하지만 교과서 내용을 가르쳐야 하니까요. 그분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의문을 갖지만 제도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다음 날 저는 교육부를 방문했어요. 교육과정 담당자와 만났습니다. 교과서 서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학계의 통설을 반영한 것입니다. 담당자의 답변이 답답했어요. 그 통설 자체가 식민사학에서 나온 건데 말이죠. 그럼 언제 바뀔 수 있나요? 학계의 합의가 이뤄지면 바뀔 수 있겠죠. 결국 뱅뱅 돌기만 하는 답변이었어요. 저는 그 주 교사 연수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한국사 교사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한사군 평양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질문하자 의견이 분분했어요. 어떤 교사는 의문을 제기했고 다른 교사는 교과서 내용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한 교사가 답답함을 토로했어요. 학생들이 질문하면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현장의 교사들도 혼란스러워한다는 걸, 그들도 피해자였던 거죠. 이것이야말로 식민의 유령입니다. 저는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고는 울컥했습니다. 80년이 지나도 아이들이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펐거든요. 한사군이 평양에 없었다는 게 정말인가요? 한 교사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고고학적 증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교과서에 실려 있죠. 저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교사들이 놀라워했어요. 그럼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건가요? 선생님들 잘못이 아니에요. 시스템의 문제죠. 저는 위로했지만 교사들의 충격은 컸어요. 세미나 후 한 젊은 교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교수님,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먼저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용기를 내는 거죠. 제가 답하자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 교육의 현실에 대해 생각했어요. 식민사학이 교육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였어요. 나는 이들이 지키려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던 자였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제는 함께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교육부에 정식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담았습니다. 외국인의 목소리가 힘이 될 수도 있겠죠. 연구를 마치며 저는 확신했어요. 식민사학과의 싸움은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이에요. 식민사학에 맞서 싸운 민족주의 사학자들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김 연구관이 신채호의 저작을 가져왔어요. 신채호는 조선사편수회의 정면으로 맞선 인물이에요. 그의 조선상고사를 읽으며 저는 전율했습니다. 식민사학의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었거든요.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신채호의 명언을 읽으며 저는 감동받았어요.
그에게 사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저항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논리도 때로는 극단적이지 않았나요? 제가 질문하자 김 연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식민사학의 독을 제거하려면 강한 해독제가 필요했거든요. 신채호의 일기를 읽어보니 그의 고뇌가 느껴졌어요. 조선사 편수의 왜곡에 분노하면서도 냉정하게 반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겠죠. 박은식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한국 통사를 쓴 분이죠. 그분도 식민사학과 치열하게 싸웠어요. 박은식의 한국 통사를 보니 조선사 편수의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었어요. 특히 정체성론에 대한 반박이 논리적이었습니다. 조선이 정체된 나라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찬란한 문화를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박은식이 제시한 조선의 성취들을 보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조선은 많은 발전을 이뤘으니까요. 정인보라는 학자도 있었죠. 김 연구관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그분은 문화사 관점에서 조선의 우수성을 증명하려 했어요. 정인보의 글을 읽으니 조선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이 잘 드러나 있었어요. 한글의 과학성, 조선 도자기의 아름다움 등을 자세히 서술했습니다. 이 사학자들은 제국보다 강했다.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무력으로는 일제를 당할 수 없었지만 정신적으로는 굴복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당시엔 이들의 목소리가 묻혔어요. 김 연구관의 말에 저는 안타까웠어요. 진실을 외치는 목소리가 억압당했던 거죠. 그날 오후 저는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활동을 정리해봤어요.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식민사학에 맞섰습니다. 신채호는 상고사 연구로 민족의 뿌리를 찾으려 했고, 박은식은 통사를 통해 연속성을 증명하려 했어요. 정인보는 문화사로 민족의 우수성을 드러내려 했고요.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김 연구관이 물었어요. 사학이 저항이라고 본 거죠. 제가 답하자 그가 웃었어요. 정확해요. 그들에게 역사는 투쟁의 무기였어요. 저는 그들의 용기에 감탄했어요.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할 위험을 무릅쓰고도 진실을 외쳤던 거니까요. 다음 날 저는 신채호의 후손을 만났어요.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는 감동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조선 사편수회와 싸우셨어요. 그것이 민족의 정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으셨거든요.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남기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분의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그들의 희생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구나 싶었거든요. 이제 나의 사명은 한국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세미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학자들은 제국보다 강했습니다. 무력으로는 일제를 당할 수 없었지만 정신적으로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참석한 젊은 연구자들이 박수로 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우리는 그들의 의지를 이어받아야 해요. 저는 목이 메어오는 걸 느꼈어요. 나는 목격자가 아니라 이제는 증언자가 돼야 한다.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하버드로 돌아가서 한국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연구를 마치며 저는 깨달았어요.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저항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어야 할 사명이라는 걸.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제가 이어받아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민사학이 해방 후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정리하고 싶었어요. 해방이 되었다고 식민사학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김 연구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더 교묘해졌죠. 세련된 포장지를 입고 우리 곁에 남았어요. 그가 보여준 해방 후 역사교육 자료들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노골적인 표현은 사라졌지만 핵심 논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보이지 않게 침투하는 것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 보이는 적은 싸울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적은 더 위험하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조선사 편수의 특별 전시를 관람했어요. 마지막으로 조선사 초판본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전시장에 선이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 책 한 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았을까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거든요. 이 책이 만들어낸 그림자가 아직도 우리와 함께 있어요. 옆에 선 관람객이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전시를 보며 저는 지난 몇 달을 돌아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연구였는데 이제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조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 연구관이 물었어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야죠. 그날 밤 저는 전시 방명록에 글을 남겼어요. 한국인은 과거를 이겼고 나는 그 과거를 이해했다. 그것이 나의 시작이다. 마지막 날 저는 김 연구관과 함께 남산에 올랐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이 도시 어딘가에 아직도 식민사학의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김 연구관이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죠. 저는 그의 말에 희망을 느꼈어요. 제가 할 일은 이 진실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에요. 그래 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외국 학자의 목소리는 더 큰 울림을 줄 테니까요. 하버드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저는 지난 몇 달을 정리했어요.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인간적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그러나 이 진실은 나도 함께 싸워야 할 몫이다. 비행기에서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이제 제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했습니다. 하버드에 도착한 후 저는 바로 연구 결과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식민사학의 실체와 그것이 현재까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쓸 계획이었습니다. 학과 회의에서 저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식민사학은 단순한 역사 왜곡이 아니라 체계적인 정신 지배였습니다. 동료 교수들이 놀라워했어요. 그들 대부분도 식민사학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거든요.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국주의가 어떻게 정신을 지배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제 발표가 끝나자 한 교수가 말했어요. 우리도 이런 왜곡에 일조했군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 자체가 문제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니까요. 몇 달 후 저는 식민사학의 구조와 현재적 의미라는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이 논문은 유럽 학술지에 게재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독일의 한 언론에서 한국사 극복 논문으로 역사학계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며 학술상을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연구가 제게 준 변화였어요. 저는 단순한 외부 관찰자에서 역사의 진실을 위해 싸우는 연대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도 시작했어요. 그들과 함께 식민사학 청산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선택이다. 저는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입니다. 지금도 저는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식민사학이 다른 나라에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그 몇 달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에요. 역사의 진실을 위해 싸우는 증언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때 식민사학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진실한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일,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찾은 사명이니까요.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음 감동을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